네, 안녕하세요. 차인영입니다. 저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은 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규범의 측면에서 차별금지의 의의를 검토하고 특히 특정 종교의 종파적 편견에 따른 차별금지법 반대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신 한상희 교수님의 발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신 홍성수 교수님과 조혜인 변호사님의 발제를 통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반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자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과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에서 더 실효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앞으로 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성차별금지법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차별이 발생하는 사유와 영역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 조혜인 변호사님께서 도예로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성차별과 관련하여 고용 영역의 성차별을 규율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987년에 제정되어서 벌써 30년 동안 3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성희롱 규제와 모성 보호, 일 가정 양립에 관한 규율에 비해서 고용 영역에서의 성차별 구제를 위한 법으로는 몇 가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 부동의 1위, 지금 현재 34.6%의 차이가 나고 있고, 최근까지도 주요 금융기관이나 서울 메트로 같은 공기업에서 채용에서 전체적인 여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 임금차별이 있다는 사실들이 엄연한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차별금지법 제정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미 2건, 20대 국회에서 3건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발의되기도 힘든 법안이었는데 성차별금지법안은 발의는 여차저차해서 했는데 심의하고 통과가 전혀 안 되고 거의 10년간 계속 좌절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안, 지금 제출된 차별금지법안 2장에서 평등 증진 정책의 체계적인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홍성수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법안에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만 수립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별금지 사유라든지 사유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적극적인 조치, 특히 교육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별금지 사유 세 번째, 지금 현재 예시형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 형태로 규정하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가 뭐냐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형 위헌안 그리고 인권위 시안에서 규정한 사유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성수 교수님이 추가를 고려할 만한 사유로 제시한 것 중에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는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권위 상당 건수를 한상희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이제 도표로 최근 한 20년간 상당 건수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장애차별 시정 소위가 장애차별 시정과가 특별히 있는 그 사유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구제 절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 사회적 신분으로 분류된 차별 진정에 거의 대다수, 제가 최근에 차별 인권위 결정대들을 쭉 살펴볼, 사회적 신분에 관한 차별 진정권을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사회적 신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은 분류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형태로 고용 형태라고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사법 구제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주로는 조혜인 변호사님의 발제에 보완하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론문에는 증명책임 중심으로 지금 쓰여 있는데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진정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일반적인 소송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제 성차별 구제 시스템 차원에서 인권위 진정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차별 구제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진정에 대한 권고 이상의 조치,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의향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성차별 구제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법 구제의 특징,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별을 하기 위해서 차별 피해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회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성차별이라든지 장애차별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차별 시정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강점들, 장점들을 반영하는 특징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30조 입증 책임 규정은 실제 소송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30조는 1987년 30조 지금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으나 법원이 그 조항을 실제 판단에 적용하면서 설치한 것은 최근 대법원 2017년 판결, 2019년 판결 이 정도입니다. 거의 30년이 걸렸는데 토론자가 두 사건 모두 소송 대리인으로 관여하면서 법원의 제30조 적용을 주장했지만 구제 소송 건수 자체가 적고 30조가 너무 간명하게 되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요건 사실 입증 책임 분배에 관해서는 이런 사실들을 적어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라고 별도로 법리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특칙에서는 법 제정과 시행 즉시 법원이 입증 책임 분배에 관하여 별도의 법리를 정리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발제에서 다루어주신 장혜영 의원안 52조와 인권위 시향 35조 모두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민사상 구제, 형사상 구제는 지금 형사처벌 규정은 없죠. 그리고 민사상 구제, 그리고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남녀공용평등법 14조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안이었는데요. 제30조가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거증 책임에 적용되는지 문제된 바 있었습니다. 사건은 민사손해배상에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 규정에 따라서 금지된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피고는 관련성, 정당성 내지는 실질성에 관한 입증에 실패해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개시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된 손해배상 소송 피고가 제30조는 형사소송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성, 정당성, 실질성 이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됐던 사유를 검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토론회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의 악의 요건, 판단 요건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 변호사님께서 현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이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2건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시정명령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악의 요건의 판단도 그에 못지않게 엄격합니다. 특히 보복성이라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은 이 법이 같이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고의성 그리고 반복성 이 두 가지 요건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정해줘야 기간제법하고 파견 근로자법은 이 요건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축 효과, 차별을 하면 이 정도의 손해배상을 했는데 이런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증거회시와 관련된 것인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서제출 명령 제도라든지 다른 증거법상 제도를 활용해서 증거를 이제 상대방의 증거를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차별을 입증하는데 증거가 상대방 차별 행위자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고용 영역에서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 차등 대우의 존재는 소송에서 주로 다투지는 부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첫 번째 요건 차등 대우가 존재했냐부터 매우 극심하게 다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명확하게 직접 차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나 차별 사회도 있지만 성차별처럼 이제 사회에서 외견적으로는 차별하지 않아라고 보이는 경우에서는 비교 대상자에 대해서 차등 처우가 있느냐를 입증하는 것부터 굉장히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임금차별이라든지 채용차별을 생각해 보시면 직군분리에 의해서 여성 근로자가 집중되는 직군, 분리직군 형태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직군분리에 의해서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남자 지원자가 채용됐다는데 남자 지원자 채용된 건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점수를 받아가지고 채용됐느냐 이런 것들의 정보가 거의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 메트로 사건 같은 것도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서제출 명령 부실로는 조금 더 증거 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입니다. 차별이 즉시 구제되지 않고 차별 피해자가 차별 구제를 위한 행위에 나갔을 때 차별 행위자가 다시 불이익 조치하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근데 불이익 조치는 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걸 그냥 애초에 막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제도 차별 구제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률의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참고해서 불이익 조치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서 차별 구제에 나아가는 차별 피해자를 좌절시키고 그 피해자에게 도리어 보복하는 차별 행위자의 시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된 장애형 의원안과 인권위 시안에서 규정한 차별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범위는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시안 공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술 증언 자료 등을 제출하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 피해자가 자신의 차별이 일단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을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나아가는 건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거든요. 차별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모든 절차, 직장, 교육기관과 같이 차별이 발생한 조직 내에서 신고하고 진술 등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청이라든지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진술 등을 한 경우에도 모두 사용자 등 차별행위자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 EOC 기본적인 그런 입장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불이익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사법구제, 특히 손해배상 소송의 특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장애의원안과 인권위 시안 모두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위반 시 구제에 관해서는 차별 피해 구제와 달리 구제의 특칙이 제한적입니다. 법안 다 배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법구제의 특칙도 불이익구제 금지 조치에 관한 사법구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괴롭힘, 혐오표현의 규정 체계 방식에 관한 쟁점인데 이게 이제 성희롱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왔고 괴롭힘도 도입이 되어왔기 때문에 차별 개념과의 관계에서 논의는 굉장히 많지만 현재 법안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성희롱 별도로 규정하고 괴롭힘 별도로 규정하고 이런 차별 행위에
일정으로 보든지 차별과 강조하는 규정으로 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혐오 표현이 차별하고도 직결이 되고 특히 여성 혐오는 여성 차별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혐오 표현 금지법이나 혐오 처벌에 관한 건 별도의 논의가 존재하지만 그 혐오 표현의 금지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것을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지향한다는 그런 일반론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엄성수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